안녕하십니까. 한국통신학회 디지털 ESG 특강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최준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차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적 특징과 파급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네, 먼저 통신 연구란 과연 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신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를 떠올리시겠죠. 그리고 뭐 노트북에서 하는 통신도 떠올리실 수 있고요. 근데 과연 통신을 연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잘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연구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쓰는 스마트폰을 갖고 통신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재직 중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전기지 및 전자공학부에는 총 6개의 디비전이 있습니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통신, 서킷 회로, 웨이브는 이제 전파라고 하고요. 디바이스는 소자, 시그널은 신호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6개의 디비전에서 하는 연구가 이 스마트폰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요. 컴퓨터 디비전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개발하고 더 최적화하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컴퓨터 쪽 관련 전공 지식들이 쓰이겠죠. 그리고 서킷, 회로 쪽 디비전에서 하는 연구도 스마트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폰 이제 열어보면은 그 안에 수많은 회로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회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디자인하고 최적화하는지도 지가 이제 서킷 회로 디비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킷 디비전도 이제 통신 산업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웨이브 디비전은 통신에서 사용하는 이제 안테나 같은 거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예전 이제 핸드폰 같은 거를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안테나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뭐 폼팩터 같은 문제도 있지만 안테나를 다 이제 숨겼는데 그렇게 가능해지게 된 게 안테나 기술 발전하고 한 것도 이제 큰 영향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디비전도 이제 통신 발전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이제 디바이스 디비전에서는 반도체를 새로 개발하고 기존의 반도체를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회로 쪽과 연관돼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여러 회로 또는 반도체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신호 디비전 같은 경우는 요새 스마트폰은 뭐 음성 인식도 잘 되고, 뭐 제스처 인식이라던가 카메라를 찍을 때 뭐 얼굴을 인식한다던가 이런 게 워낙 잘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전통적으로 이제 신호 디비전에서 하던 일입니다. 즉, 여러 가지 신호 처리를 통해서 뭐 사람의 동작을 인식한다던가 목소리를 인식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이제 신호 디비전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은 사실 통신 디비전 없이도 저 5개 디비전에서 하는 일만으로도 이 스마트폰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고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제 통신 디비전 하는 연구는 뭘까요? 네, 저 부분, 빨간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빨간 부분 확대해 보면 뭐 75% 배터리 용량도 네, 이 배터리 관련된 연구도 저희 전기미 전자공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바이스 디비전, 소자 디비전에서 새로운 배터리 물질 같은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디비전 하는 일은, 그럼 여기서 또 뭘까요? 이 부분을 좀 더 보면, 이 빨간 동그라미, 여기 LT라고 써 있죠? LTE는 이제 워낙 약간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처럼 쓰여서 다들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그래서 통신 디비전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LTE를 만들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통신 연구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통신 연구가 LTE랑 관련이 있다 였는데 그럼 과연 LTE란 뭘까요? LTE 약자를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LTE는 이제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고요. 어떻게 보면 통신 표준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약어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통신 표준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있었는지 LTE라는 좀 어떻게 보면 고유 명사를 쓰게 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즉 그 이후에 뭐 LTE 어드밴스도 나오고 이제는 5G 그리고 저희 같은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6G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통신 연구란 다시 돌아와 보면요. 어, 네, 이거는 제가
박사과정 때 썼던 논문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한 15페이지 되는데 한 3페이지 정도 추려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글이 많고요. 당연히 논문이 글이 많고 수식이 되게 많습니다. 수식도 많고 그림도 있고 그리고 뭔가 실험한 것 같은 결과 그래프도 있죠. 네, 그래서 통신 연구란 좀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수학적 테크닉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 레이트, 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죠. 이게 트랜스미터고 이게 리시버, 즉 송신단과 수신단이고 이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무선통신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널을 수학적으로 잘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수학적 테크닉 아니면은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이 채널을 모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실측 결과들이 그 모사한 채널 모델링이 실제 데이터와 꽤 유사하더라는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채널 하에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보내는 신호를 잘 디자인하고 받은 신호를 수신단에 잘 처리하면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제가 하고 있는 통신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매트릭들이 있는데요. 뭐 딜레이를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항상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갈 수 없고 항상 이제 오류가 발생할 텐데 그 오류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던가 뭐 이런 다양한 퍼포먼스 매트릭 하에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 테크닉으로 새로운 알고리즘 만드는 게 저 같은 통신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 같은 통신 이론 연구하는 사람 말고도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이론하는 사람들이 만든 알고리즘들을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서 정말 성능이 잘 나오더라.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구 그룹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잘하면은 되게 좋은 훌륭한 연구자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한쪽에 좀 이제 어, 포커스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 이제 저희 과에서도 실제 구현하신 분들도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저희는 이론적인 알고리즘 만들고 이제 그분들은 실제 구현하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통신이 발전했다는 거는 결국 표준이 발전했다는 것과도 동일한 말인데요. 1세대, 한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식으로 되게 벌키한 뭐, 핸드폰이라고 하기 애매한 약간 무전기 같은 것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날로그 통신이었고요.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 통신을 구별하는 되게 큰 경계선이 아날로그 통신은 그냥 사람의 목소리 같은 거를 뭐 특별히 디지털화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내는 겁니다. 요새도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들으시면 뭐 AM, FM 라디오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음성 같은 웨이브폼, 파형을 디지털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서 받고 그거를 이제 뭐 출력한 그런 식의 통신 방법이 이제 1세대 통신이라고 하고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상용화가 된 2세대 통신이부터 디지털 통신입니다. 디지털 통신은 사람의 음성을 일단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요. 디지털 데이터는 이제 0101로 나타내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그런 0101을 신호 처리 잘 해서 보내는 게 이제 디지털 통신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부터는 되게 다양한 표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SM, The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라고 해서 유럽에서 주로 사용됐던 표준이고 우리나라랑 미국에서는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2세대 통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뭐 주류라기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CDMA 기반밖에 없었고요. 미국이 CDMA도 있고 GSM도 있었고 이제 유럽 대부분 다 GSM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부터는 되게 다양한 통신 표준들이 서로 경쟁을 했고요. 그 기조가 3세대 통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세대에서는 WCDMA라고 이제 GSM으로부터 발전한 표준이 있었고,
CDMA 2000은 이제 CDMA로 또 발전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5세대 표준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LT 용어가 나오네요. 롱텀 에볼루션. LTE는 WCDMA의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와이브로는 좀 별개의 표준입니다. 와이브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 회사들, 삼성전자라던가, 뭐, LG전자, 그리고 애트리, 그리고 뭐, 당시 아마 정보통신부였나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좀 역점을 두고 새로 구성한, 만든 표준인데요. 상용화도 갔었고, 가입자도 꽤 됐었지만, 아쉽게도 LTE와 국제적인 경쟁에서 밀려갔고, 새를 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을 겪다가 이제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접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와이브로랑 LTE랑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결국에는 통신같이 이제는 약간 기간 사업화된 거에서는 어떤 기술이 선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E가 국제적으로 많은 마켓을 선점하게 되다 보니까 와이브로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부터는 통신 표준이 거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LTE의 어드밴스 버전이 LTE 어드밴스드가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했던 2019년 상용했던 5세대 5G가 이제 상용화를 시작하고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 네, 여전히 약간 이슈가 많죠. 네, 저 같은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통신 표준이 이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상용화가 됐는데, 홀수 세대 통신 표준이 사고를 치고, 짝수 세대가 그걸 수습한다라는 그런 약간 농담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1세대 통신이 무선 통신의 어떤 장을 열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쓸 수는 없었어요. 뭐 값이 비싸기도 하고 워낙 무겁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로 가면서 조금 훨씬 저렴한 그런 피처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되게 그 스마트폰이 아니고 모바일폰, 핸드폰이 대중화됐습니다. 그래서 네, 무선 통신, 핸드폰이 이제 대중화된 게 2세대고 3세대부터는 이제 데이터 통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세대에서도 뭐 문자 전송 같은 건 됐지만 대부분 다 음성 통화밖에 하지 않았었는데요. 3세대에서는 이제 데이터 통신을 제대로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 같은 게 그렇게 크지 않아갖고 네, 제가 3세대 핸드폰을 써본 적은 없어갖고 그런데 WCM이나 CDMA 2000 기술로 2002년 월드컵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네, 뭐한 10분 보는데 몇만 원 뭐 들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3세대에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각광을 못 받다가 이제 4세대 아니 3.5세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그런 데이터 통신 요금이 싸지면서 이제 데이터 통신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됐고, 이제 지금 4세대에서 아주 잘 데이터 통신을 활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5세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4세대에 없었던 새로운 뭐 피처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전히 아직 사고만 치고 수습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바람은,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통신 연구하시는 분들의 바람은 이제 5세대에서 사고를 친 것들을 6세대에서 잘 수습해서 네,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LTE는 어떻게 보면 표준의 이름이고요. 이 표준을 만든 단체가 3GPP입니다. 네,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라고 해서 3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가 진행될 때 만들어낸 단체고요. 이거는 유럽의 GSM 기반의 GSM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3PP2라던가 다른 여러 표준 단체들이 생겼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LTE가 승자가 되면서 대부분의 통신 표준 단체들이 이 3PP로 흡수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셀룰러망,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셀룰러망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표준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JPP가 표준을 정하긴 하지만 이러한 표준을 또 공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ITU입니다. ITU는 이제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이라고 해서 그 UN 산하의 국제 기구고요. 이 ITU에서 이제 한 2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때는 정확하게 이제 좀 팔로우업을 했던 곳이 아니라서 3세대 즈음부터 ITU에서 이제 그 통신의 세대, 어떤 특정 세대가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만 해도 3PP 같은 여러 표준 단체에서 자기들이 만든 표준이 ITU에서 요구한 그런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ITU에 보내면은 ITU가 이 표준은 뭐 3세대 표준이다, 4세대 표준이다 이제 인정해주는 약간 그런 식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ITU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인증기관 같은 거고요. 여기서 직접 표준을 만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GPP에서 마련한 표준을 ITU가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해서 이건 4세대에 적합한 표준이다 라고 하고 이제 5세대까지도 그런 식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비록 그 스마트폰을 쓰게 해주는 그런 셀룰러망의 표준은 이제 3PP로 거의 다 통합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통신 표준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게 이제 블루투스 표준이 있고요. 네, 블루투스 요새 워낙 많이 쓰죠. 뭐, 뭐 아이팟, 아이팟인가요? 네, 귀에 꼽는 그런 무선 이어폰들도 다 블루투스를 쓰고 있고, 네, 스마트폰에서 연결된 많은 기기, 또 노트북에 연결된 많은 기기들이 이런 블루투스 표준을 따라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삼성페이 많이 쓰시죠? 그거는 이제 NFC 표준을 따르고 있고요. RFID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그니까 뭐 카드를 어디 대면은 뭐 작동하고 이런 게 이제 RFID 표준이고, 로라랑 직비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많은 분들이 쓰실 일은 없을 텐데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여러 센서들을 동작시키는 데 사용되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EEE 802.12 표준이 있는데요. 저 표준 이름만 놓고 보시면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와이파이 표준입니다. 무선 랜이요. 요새 무선 랜 안 쓰시는 분들 없죠? 그 스마트폰도 뭐 밖에서는 다 LTE나 5G를 쓰시다가 집에 가면은 다들 이제 무선 랜에 연결해서 쓰실 텐데 그 무선 랜 표준이 정식 명칭 IEEE 80.11이고 이 뒤에 영어 단어가 붙으면서 표준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1AD, 뭐 11N 이런 식으로 표준이 정의되어 있고요. 제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와이파이 AP를 파는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나가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 AP를 사서 뒤에 보시면은 802.11 뭐 AD 지원, 뭐 AY 지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네, 그걸 보시면은 그 와이파이가 IEEE 80.11 표준에 기반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3PP에서 어떤 식으로 표준 활동을 하는지를 좀 나타내주는 사진인데요. 네, 저도 예전에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삼성에서 표준 활동을 했었는데요. 표준 회의를 몇 번 가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한 명이 어떤 회사에서 온 대표라기보다 회사에서 온 레프레젠테티브 그게 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네가 이제 기고한 기고문의 내용을 발표를 하고 청중들이 뭐 질문을 하고 이 앞에는 체어맨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회사들이 한 군데 모여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고 성능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거를 표준에 넣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회사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이제 표준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참여하는 일단 회사들 숫자가 많고요. 각 회사들에서 뭐 10명, 20명씩 와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미팅에는 이제 수백 명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미팅에 올라오는 기고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기고문 숫자도 아주 많은데 그거를 다 발표할 시간이 없어서 어느 이제 기고문은 다 온라인에 올라오지만 저기는 체어맨, 의장이 어느 특정 기고문 몇 개를 선정해서 이거를 발표해라 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서
다른 회사 사람들 설득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핏 보시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통신 기술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통신 기술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실제로 써보면서 이 기술을 썼더니 뭐 데이터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더라. 뭐 되게 안정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다 앉아갖고 한 사람이 발표하고 있는 걸 듣고만 있는 게 어떻게 통신 기술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제가 썼던 논문도 보시면 수식이 되게 많고 실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험 결과가 사실 수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하드웨어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더니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유사하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이 이미 많아서요. 여기 표준화 회의에서도 실제로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떤 되게 많은 회사들이 합의한 어떤 그 무선 통신 채널 모델이 있고요. 그 수학적인 테크닉을 바탕을 한 그 모델 하에서 우리가 이런 기법을 개발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했더니 성능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고 우리 기법이 너네 것보다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표준화 회의 때 나왔던 성능이 실제 구현할 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5G에서 어떻게 보면 내세웠던 여러 좋은 성능들이 안 나오는 이유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달성 가능했던 성능들이 실제로 구현해 보니까 최적화가 아직 덜 돼 갖고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적화를 더 잘하고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달성했던 결과들에 근접하도록 보통은 달성이 되고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5G에서 친 사고를 6G에서 수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은 5G 표준화를 마무리 지었을 때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표준화 활동이 되게 속칭 빡셉니다.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봤는데 아침 9시부터 뭐 밤 10시, 11시까지 끊임없이 저런 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이제 여러 명이 따로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는 뭐 식사 시간도 없이 토론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빡센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 활동이 끝나다 보니까 다들 기쁜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확대해서 보면 다들 웃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회의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회사들이 표준화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어, 네, 사실 뭐 더 좋은 통신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더 좋은 통신 기술 만들어서 뭐 회사들은 스마트폰 더 잘 팔겠다라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통신은 조금 다른 전자제품과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TV나 뭐 세탁기, 뭐 카메라 이런 거는 사실 한 회사가 제품을 잘 만들기만 하면은 그게 잘 팔리겠죠. 근데 통신, 뭐 스마트폰은 뭐 잘 만들어야지 잘 팔리긴 하겠지만 이걸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단일 기기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그 기지국과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은 제 폰에서 친구 폰으로 바로 뭔가 통신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기지국이라는 걸 거쳐서 통신하게 됩니다. 즉, 제 옆에 있는 기지국으로 제 전화기가 통신을 하고 그 기지국이 백본망을 통해서 제 친구 근처에 있는 기지국으로 다시 데이터를 보내고 그 기지국이 친구의 전화기와 통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문제라면 문제랄 게 기지국을 만드는 회사도 다를 수 있고 어,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 삼성 전화기 쓰는데 기지국은 스웨덴에서 유명한 회사인 뭐 에릭슨의 기지국을 쓰고 있고 그 옆에 친구 쪽에는 LG U 플러스에서 쓰는 뭐 어떤 기지국을 또 쓸 수 있고
친구는 뭐 아이폰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다 벤더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제품 만든 회사들이요. 그럼에도 통신이 잘 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가 중요해집니다. 즉 표준화를 하는 거는 서로 다른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도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서로 다른 회사들 만든 제품들 사이에서도 통신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의 목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통신 산업을 위한 목적이고 회사들이 표준화하는 목적은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네, 회사들은 자기들이 쓴 특허를 표준에 채택하고자 이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여러 회사들이 자기들의 기술을 발표하고 자기들의 기술을 표준에 채택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그 기술을 특허화 시켜놨고 그 기술이 표준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의 특허가 표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통신 기술을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 회사들이 표준화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물론 표준화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이 서로 상호 간에 잘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표준화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모두 다 본인들의 프로핏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들이 이렇게 그 통신 표준에 본인 특허를 채택하고자 하게 된 게 사실 퀄컴이라는 미국 회사 때문입니다. 네, 퀄컴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통신 업계에서 최강자 중 하나고요. 그런 통신 시스템에 들어가는 수많은 칩을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칩 회사입니다. 그래서 퀄컴이 CDMA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CDMA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사용됐던 그 2세대 통신의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퀄컴이 CDMA의 원천 기술을 개발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통신 산업을 키우고자 했고, 그런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GSM이란 표준이 이미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 갖고, 그때 이제 GSM으로 뛰어들어 봤자 좀 전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중소기업이었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었던 퀄컴이 만든 CDMA라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컴과 그 당시로서 이제 애트리 같은 우리나라 국제연구소 그리고 여러 우리나라 회사들이 손을 잡고 CDMA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네, 우리나라의 통신 산업을 잘 읽었죠.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GSM으로 가는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 같은 통신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CDMA 기술 자체가 워낙 좋았는데, 네, GSM은 CDMA 쪽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CDMA가 장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캐치해내서 이 CDMA로 2세대 통신을 읽었던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CDMA가 퀄컴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CDMA의 한 90% 이상의 CDMA 기술에 들어간 특허들의 한 90% 이상을 퀄컴이 갖고 있고, 그 이후에 발전된 건 이제 CDMA 2000인데, 사실 WCDMA는 GSM에서 발전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SM은 그 TDMA 기반이었는데, TDMA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는 기술이었고요. 근데 TDMA보다 CDMA가 훨씬 더 좋은 그런 피처들이 있어갖고, 이제 GSM 기반 계열의 표준 단체, 이제 3PP로 갔지만, 당시 3PP가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 TDMA 말고 CDMA 기반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WCDMA 기술을 만들었는데, CDMA 기반이다 보니까 여전히 퀄컴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WCDMA에서도 한 27% 정도 퀄컴의 지분이 있고요. 그리고 LT는 이제 WCDMA 기반이다 보니까 또 16% 정도 있는데, 이렇게 특허 지분으로 퀄컴이 1년에 벌어들이는 특허로만 거의 한 9에서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퀄컴은 사실 저런 패턴트 트롤, 그러니까 특허 괴물이 아니거든요. 퀄컴은 실제로 칩을 만들고 그 칩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칩 디자인 회사인데,
그것과 이외로 특허료만으로 또 이제 9에서 10조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니 그 퀄컴의 수입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퀄컴이 이렇게 통신 특허료로 돈을 잘 버는 것을 본 다른 회사들이 우리도 이 모델을 따라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아주 많이 그 표준화 활동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도 이제 세대가 올라갈수록 특허 지분의 퍼센트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들의 지분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퀄컴 같이 그 통신 특허료로 많은 돈을 버는 회사는 없긴 하지만 여전히 표준 특허에 채택시킨 게 중요한 게 우리 자기 회사의 특허가 많아야지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 시스템 만들었을 때 다른 회사로 내는 특허료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표준 특허에 채택시키도록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퀄컴 이후에 어떤 회사, 어떤 나라들이 과연 통신 표준 경쟁을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자면요. 이제 5G 표준 특허에서 과연 어떤 나라들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2019년에 발표된 일본 경제신문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1위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34%나 갖고 있고요. 중국에는 뭐 화웨이라던가, 화웨이 요새 워낙 유명해졌죠. 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워낙 이제 중국을 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화웨이라는 회사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어쨌든 화웨이도 아주 큰 통신 회사입니다. 근데 화웨이뿐만 아니고 뭐 ZT라던가 다른 여러 큰 통신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중국 회사들이 LTE 2008년 이후에 표준화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 제가 표준화 활동을 많이 했던 게 이제 LTE 2008년에 표준화된 LTE 때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 후아웨이라는 회사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후아웨이 알고 있었지만 뭐 후아웨이는 그냥 저냥한 회사 정도였는데 제가 유학을 하고 나서 한 2015년, 16년 정도 됐더니 후아웨이가 아주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활동에서도 정말 무시 못할 네, 빅가이가 되었고 네, 그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 34%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5%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 LG, 뭐 애트리 여러 SKT도 있고요, KT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표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네, 이제 특허 표준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핀란드가 통신 강국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죠. 예전에 피처폰의 그 최강자였던 노키아가 사실 스마트폰 대세에 합류하지 못해서 몰락을 했었는데 노키아는 사실 그 핸드폰뿐만 아니고 기지국을 되게 잘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기지국 잘 만드는 노키아에서 여전히 기지국 잘 만들고 있고 표준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이제 그 13% 갖고 있고 퀄컴이 있는 퀄컴 및 또 어떤 회사 인텔 뭐 애플도 근데 애플은 사실 표준 활동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만들 뿐이죠. 그러면서 통신 또 로열티는 잘 안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얄미운 회사죠. 어쨌든 미국이 그 다음으로 한 13% 그리고 스웨덴도 에릭슨이라는 아주 걸출한 통신 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8% 그리고 일본도 한 5% 정도 갖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준 특허 경쟁은 사실 거의 전쟁 같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패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고 아주 많은 인구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즉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를 연구하고 전공하는 사람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많아서 뭐 속칭 어떤 얘기로 뭐 중국의 어떤 연구소는 24시간 돌아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워낙 인력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모델 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땅도 좁다 보니까 경쟁하기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저 같은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이제 중국이 어떤 일까지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후아웨이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5G 통신 표준의 어떤 특정 기술을 후아웨이가 넣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많은 회사들이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후아웨이가 중국의 다른 통신과 관련 없는 회사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3PP 회의에 통신과 관련 없는데 이제 사실 어떤 특정 회사가 3PP 뭐 회원사 같은 게 되려면은 제가 알기로 뭐 분담금 같은 걸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걸 뭐 정부에서 내줬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뭐 알리바바라던가 이런 정말 통신과 상관없는 회사들까지도 그 마지막 3PP 회의에 다 참석을 해서 뭐 투표를 했는지 어쨌든 후아웨이 힘을 실어줘 갖고 후아웨이가 결국 그 기술을 5G 통신 표준에 채택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를 좀 잘하고 있어서요. 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통신이 잘하고 있고 네, 이런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통신이 핸드폰 기반, 스마트폰 기반의 셀룰러 통신을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 표준 같은 것도 다 약간 그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사실 통신은 무선뿐만 아니고 그 유선 통신도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룰러망에서도 유선 통신은 여전히 큰 비중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가 뭐 이 어떤 디바이스가 얘와 통신하고 싶어 할 때 둘이 이제 다이렉트하게 통신하는 게 아니고 인접한 기지국, 뭐 이거 이노드비의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지국을 통해서 이 백본망을 통하고 이 기지국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통신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는 결국에 이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 또는 뭐 백본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셀룰러 통신도 무선뿐만 아니고 이제 유선망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지국들을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걸어가면은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 사진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런 게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안테나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여러 뭐 다른 장치들도 있는데 일단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안테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별로 눈여겨보시지 않았으면은 사실 모르셨겠지만 이런 게 기지국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 사실 뭐 한 네다섯 건물만 가면은 하나씩 있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도심에서는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은 한 번에 뭐 대여섯 개씩도 보이고 그래서 네, 기지국이 참 많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뉴욕에 한번 출장을 갔었는데 뉴욕에는 이런 기지국을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그런 뉴욕 같은 대도 뭐 서양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좀 도시 미관을 중요하게 여겨갖고 이런 기지국 같은 거 설치하려면은 뭐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던가 뭐 약간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도 뭐 누가 반대하면 뭐 설치 못하고 약간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건물 주인이 설치하게 그 임대해주면은 그냥 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서 네, 기지국이 이렇게 좀 난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일단 통신이 잘 되는 거는 좋은데 좀 도시의 미관상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선 통신에 또 중요한 게 해저 광 케이블인데요. 예전에 국제 전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 2, 30년 전에 국제 전화를 하면은 그 지연 시간이 상당했죠. 그래서 제가 뭐 수화기 대고 말을 하면은
말하고 상대방이 대답하는 데까지 한 3, 4초 정도의 시간 딜레이가 있어서 통화하는 게 약간은 좀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제전화 해보시면은 그런 딜레이가 거의 없어졌죠. 그 이유가 예전에는 국제전화를 할 때 이제 위성을 통해서 그 음성 신호가 가다 보니까 지구와 위성까지의 거리가 상당해서 그 전파가 이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실질적으로 꽤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 해저에 광 케이블이 깔려서 그 거리가 훨씬 짧아졌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으로 통화할 때 광 케이블을 통해서 가면은 사실 광으로 가면은 거의 빛의 속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그 신호가 가야 되는 거리가 짧아져서 그런 지연 시간이 훨씬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 엄청나게 많은 해저 광 케이블들이 깔려 있고요, 사실. 그래서 그 광 케이블을 저도 실제로 본 적 없지만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굵습니다. 근데 이 굵은 어떻게 보면 그뭐 케이블 중에서 실제 광 섬유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다른 외부에 있는 물질들은 다 이 광 섬유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호제가 되겠고요. 당연히 해저 깊은 곳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기라도 하면 수리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굵게 만들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깨지곤 끊어지거나 고장 난다고 합니다. 뭐 어선에 의해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찾아본 좀 재미난 것도 있는데요. 그 상어가 이 광 케이블을 씹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통신이 유지되도록 이제 백업 광 케이블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통신이란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다 무선 통신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무선 통신을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선 통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5G 무선 통신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4G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지를 좀 보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4G라고 하면 LTE가 될 거고요. 근데 제가 LTE가 상용화했던 2011년, 12년 즈음에 유학을 나가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LTE를 광고했는지 몰라갖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뭐 SKT, KT, LG, U 플러스 모두 다 빠른 속도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데이터 속도가 빠르면 좋죠. 그래야지 이제 뭐 유튜브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근데 이 LTE가 나왔을 2011년, 12년만 해도 뭐 유튜브를 스마트폰을 많이 보던 시대는 아니었는데 이제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저렇게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튜브가 더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즉 빠른 속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더니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이제 5G의 셀링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결국 셀링 포인트가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 사업자들이 광고하는 걸 보면 되겠는데요. 뭐 초능력, 초시대, 일상을 바꿉니다. 네, SKT랑 KT, LG U 플러스에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네, 제가 광고를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만 보면은 되게 5G로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능력, 그리고 초시대, 그리고 일상을 바꿉니다.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사실 4G에서의 빠른 속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거거든요. 이제 물론 속도도 빨라야지 이게 가능하겠지만 속도만 빠르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라서요. 그럼 과연 뭐가 더 있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G의 주요 키워드는 그 Enhanced Mobile Broadband 줄여서 EMBB 그리고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라고 해서 줄여서 URLLC 그리고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줄여서 MMTC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큰 꼭지가 있겠고요. 이 EMBB가 기존의 4G에서 같이 빠른 속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 이 URLLC는 아주 안정적으로 그 지연 속도도 최소화하면서 통신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스 케이스들이 쫙 있는데요. 그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 운전에서 이제 URLC가 필요하겠죠. 사실 지금의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자율주행차는 통신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만을 이용해서 스스로 가구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접한 자동차끼리 통신을 해서 서로 센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센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려면 일단 지연 시간도 되게 아주 짧아야 될 거고, 그리고 막상 정보 보냈는데 그 정보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URLC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MMTC 같은 경우는 이 5G에서는 여러 센서들 사이의 센서들까지도 통신의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 센서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가는 여러 뭐 정보를 컬렉트한 센서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센서들의 특징은 데이터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되게 간헐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또 배터리를 자주 교체 안 하려면은 되게 긴 시간 동안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스마트폰 같은 빠른 속도로 동작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기들과 좀 다른 기기라서 이런 기기들에 특화된 어떤 통신 표준도 좀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5G는 이거를 모두 다 아우르고자 했는데 사실 그 5G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서로 다른 목적의 표준들을 아우르는 큰 키워드가 5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ENBB를 지원하는 기기는 뭐 MMTC랑 URLC를 지원하지 않고 URLC를 지원하는 거는 또 이거 두 개 지원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 네, 구별되는 통신 표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통신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MTC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을 구현할 때 필수적인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통신 기법 아니면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URLC, 네, 이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네, 안경을 쓰고 할 때 만약에 지연 속도가 수 밀리세컨이면 이렇게 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인지했을 때 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연 시간이 한 1ms으로 줄어든다면 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URLC는 이런 식으로 VR, AR 이런 거를 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가 탈 때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표는 이제 5G 주요 성능 목표치가 되겠는데요. 이제 IMT 어드밴스드가 4G가 되겠고 IMT 2022 5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G에서는 예를 들어 10메가 bit per second이었던 사용자 체감 속도가 100메가까지 증가시키는 게 목표였고, 이제 최고 전송 속도는 1기가에서 20기가로 증가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환경에서는 이걸 이미 달성했는데요. 이제 필드, 실제 일상생활로 나가서는 아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표준에서 정의된 기술로는 이거를 일단은 다 달성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생활에서도 이거를 다 달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면에서 최적화가 많이 필요하고요. 네, 이런 최적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6G에서도 6G 연구를 하면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ENBB랑 URLC랑 그 MMTC가 각 어떤 항목들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ENBB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전송 높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피크 데이터 레이트과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 및 다른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는 반면 URLC 같은 경우는 뭐 이동성 그리고 지연 시간을 중점적으로 두고 MMTC 같은 경우는 과연 한 번에 몇 개의 디바이스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NBB, URLC, MMTC가 사실 5G 하나의 표준 안에 들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표준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통신 기술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를 구성하는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메시마이모라고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술이 있고, 뭐 캐싱, 밀리터 웨이브, 폴라코스,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헤테로지니어스, 클라우드 랜,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 그 통신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런 용어들을 별로 들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성능 지표들을 생각 보시고 이런 성능 지표들이만 가능하다면 어떤 서비스가 잘 될 것 같다, 아니 어떤 서비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가 비록 있었지만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게 된 거는 그렇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해진 게 LT 또는 LT 어드밴스드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그 동영상 스트리밍을 볼 수 있도록 되게 전송 속도, 데이터 전송 높아진 다음부터 유튜브가 되게 활성화됐는데요. 즉 전송 속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G 또는 이제 6G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성능 지표들이 만약 달성이 된다면 그 성능 지표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해 보시면은 네,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6G도 약간은 건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 5G가 잘 동작 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G의 기술적 한계를 보면 제가 뭐 이론적으로는 달성하고 그리고 뭐 실험실 규모에서는 이미 그런 5G에서 요구하는 성능 다 달성했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적화도 필요하지만 이제 6G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써서 또 부족한 점을 메꾸고자 하는데요. 5G는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있었지만 전통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에 기반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설명 안 들어있지만 그렇고요. 6G란 이제 사실 6G가 뭐일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정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 6G는 일단 비전통적 방식을 도입해서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전통적인 방식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이겠는데요. 그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테라헤르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은 전통적인 기술 기반입니다. 4G에서는 그 캐리어 프리퀀시, 그러니까 반송파가 한 뭐 2기가대, 아니 높아진 5기가대였다면 5G에서는 그게 뭐 28기가, 뭐 30 몇 기가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면은 사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6G에서는 테라헤르츠 또는 서브 테라헤르츠 대역까지 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0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테라헤르츠라는 게 그 대역폭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1테라헤르츠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면은 뭐 1기가헤르츠보다 10의 3승배, 1000배나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역폭 또는 주파수 대역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냥 동일한 기술을 써도 데이터 전송 속도 높일 수 있지만 이제 문제가 이런 초고주파 대역의 회로를 만드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테라헤르츠 또는 밀리미터 초고주파 대역을 상용화시키는 거는 저 같은 통신 이론하는 사람보다는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회로 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 다른 거로는 Non-Terrestrial Network라고 해서 요새 NT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상국, 그러니까 셀룰러는 보통 지상국만을 가리켰는데요. 이제 지상국 이외에 공중까지도 이러한 통신 표준에 포함시켜 보자라는 방향이 되겠고요. 공중이라는 거는 위성도 포함하고 벌룬, 풍선도 포함하고 비행기도 포함하고 요새 핫한 드론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성 통신도 있는데 이게 뭐가 새로운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3PP 표준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독자적인 뭐 표준이라던가 아니면은 위성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그냥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그 통신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3PP, 뭐 LTE 기반의 통신 표준에 합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잘 되면은 사실 지상과 비지상을 다 아울러서 되게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어 갖고 되게 네, 요새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NTN이 요새 과제도 많고 많은 사람 연구하고 있는 되게 핫한 토픽입니다. 또 다른 거로는 Reconfigure Intelligent Surface 또는 Intelligent Reflected Surface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지능형 반사 표면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기지국이 쏜 신호가 뭐 벽에 반사돼 갖고 이제 뭐 산란되거나 반사되거나 뭐 이런 식의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들이 결국에 무선 채널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무선 채널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변수도 아니에요. 조절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이 지능형 반사 표면을 이용하면 반사되는 방향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반사 효율을 더 높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선 채널 환경을 더 통신 환경에 적합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까지 가진 않았는데요. 한 2018년, 19년부터 아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데모를 통해서도 이게 가능한 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만약에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은 기지국과 단말은 동일하지만 사실 5G가 잘 동작을 안 한 게 5G에서 되게 핵심적인 기술이 밀리미터 파를 사용해 갖고 데이터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밀리미터 파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이나 사람한테 블락키지, 즉 방해물에 취약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능형 반사 표면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반사를 훨씬 잘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초고주파 대역의 통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잘만 동작을 한다면은 5G 또는 6G에서도 이제 5G에서 지금까지 잘 동작 안 했던 그런 밀리미터 파 대역을 활용한 통신 기술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 지능형 반사 표면을 데모한 NTT 도코모의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투명한 표면이 있고, 이 표면은 이제 메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자기파가 반사될 때 그 반사되는 뭐 방향이라던가 세기라던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약간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표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있는 물병이 보일 수 있어서요. 유리창 대신에 이런 지능형 반사 표면들로 건물의 외벽을 채운다면은 통신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통신과 레이더를 융합하는 기술 또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통신과 레이더 모두 다 전자기파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통신은 송신단이 쏜 신호를 수신단에서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에 대한 기술인 반면, 레이더는 이제 어떤 레이더 시스템이 쏴서 반사되는 신호를 잘 해석하는 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둘 다 전자기파를 사용한 기술이다 보니까 하나의 전자기파로 두 개를 잘해보자 라는 그런 기조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이게 잘 되면은 레이더를 통해서 얻은 여러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레이더 시스템도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어서 6G에서는 이런 식으로 센싱과 통신을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실내 치기 같은 것도 잘할 수 있고요. 뭐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더 통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디에 가나 AI가 화두인데요. 인공지능이요. 통신에서도 이제 AI 기반의 통신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3PP라는 표준 단체에서도 과연 이런 AI 기술을 써서 통신 시스템 어떻게 잘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어떤 분들은 이제 AI 기술 자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역량은 안 되고 이미 잘 개발된 AI 기술로 기존에 풀 수 없었던 통신 문제를 잘 풀어보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AI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의미 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통신은 이제 1세대 아날로그 통신 이후에 다 디지털 통신인데요. 디지털 통신은 결국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런 1010이라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이 데이터를 잘 보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 통신은 사실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상관없이 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정확히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되게 좀 제약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오류 없이 다 보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고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강아지란 의미를 보내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폰트가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통신에서는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데이터라서 보낸 데이터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냥 의미가 통하면은 그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전송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동일한 데이터 정보를 잘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이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010이 디지털 데이터를 보내는데 필요한 제약 조건을 확 낮출 수가 있어서 동일한 자원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엔 AI의 도움을 받아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AI 기반 통신의 하나의 응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G란 제가 여러 가지 6G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보시면은 뭐 이동통신 그리고 위성 그리고 뭐 네트워크, 광통신, RF를 다 이제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초공간, 초지능, 초정밀, 초대역, 초성능 초가 엄청 많네요. 이런 이제 기존의 거 완전히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성능도 달성하고 뭐 네, 공간적인 면에서도 예전에는 지상망밖에 없었다면은 이제 그 우주 아니면은 뭐 공중까지도 확장하고 AI 기반의 초지능 그리고 레이더 융합된 초정밀 그리고 테라헤르츠를 사용한 초대역 이렇게 모두 다 아주 많이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6G의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G에서는 제가 아까 ENBB, URLC, MMTC라는 게 있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6G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미 많은 걸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G가 잘 성공하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어 갖고 6G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미리 잘 생각해 보자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용 범위 내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6G를 써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새로 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셔서 저희 같은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만든 6G가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 연구의 미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뭐 1세대는 당연히 그냥 음성이었죠. 근데 이제 2세대로 가면서 텍스트, 그 문자 기반의 통신이 이루어졌고, 3세대 데이터 통신이 되면서 뭐 인터넷 웹 브라우징이 가능해졌고, 4세대 데이터 전송이 더 높아지면서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이제 5G 또는 그 이후에 유튜브 이후에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올지가 사실 이 통신 산업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통신 연구한 사람들은 통신 시스템을 더 잘 만드는 데 워낙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지는 사실 제가 어, 그걸 개발하는 건 제 능력 밖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새로운 좋은 그 5G, 6G를 활용하는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지 저희 같은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도 되게 기운이 날 거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어, 이유도 생기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고민해 주시고 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